무더웠던 여름도 막바지로 향해 가는 요즘. 여름 무더위에 지쳤던 몸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맛과 영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제철 생선 삼치를 빼놓을 수 없다. 풍부한 단백질 함량은 물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DHA가 고등어의 3배가 될 정도로 풍부한 영양을 품고 있는 삼치.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삼치와 함께한다. 삼치는 DHA가 풍부하여 태아의 두뇌 발달을 돕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하루 권장량의 셀레늄이 포함되어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 A, B, D와 칼슘, 타우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시력 개선과 빈혈 예방, 골다공증, 피로회복, 임산부와 태아 건강 유지에 좋은 음식입니다. 삼치는 몸에 광택이 있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이 좋은데 배와 몸 전체가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생선에는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치도 있고요, 갈치도 있고, 꽁치도 있고, 멸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삼치를 이용해서 삼치 묵은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동맥경화나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가 풍부해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삼치 묵은지찜을 위한 첫 번째 과정, 삼치 손질. 지느러미를 떼어낸 삼치는 어슷하게 토막을 내 잘라준다. 그런 다음 쓴맛이 나지 않도록 몸속의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걸 잊지 말자. 토막 내 손질한 삼치는 맛술에 잠시 담가놓는데 이렇게 하면 삼치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고 맛 또한 훨씬 더 좋아진다. 삼치는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에 탄력 있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또한 삼치의 색깔이 은색이죠. 은색이 잘 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찜에 함께할 채소들을 준비하자. 무는 반달 썰기를 하고 양파, 고추, 대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된다. 이어서 양념장도 준비하는데 마늘과 고춧가루, 간장, 설탕, 참기름에 후추, 소금, 통깨, 맛술을 넣은 다음 잘 섞어준다. 요리의 또 다른 주인공 묵은지. 속재료를 털어낸 묵은지를 2-3가닥 정도로 길쭉하게 찢어 넣는다. 김치는 통으로 사용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김치 속에 들어있는 부재료들을 한번 털어내서 사용하시면 맛이 더욱더 좋습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모아 본격적인 조림을 시작하자. 먼저 물을 바닥에 깔고 묵은지와 삼치를 올린 후 육수를 부어준다. 그런 다음 준비한 양념장과 대파, 고추를 올린 후 모든 재료들이 잘 익도록 졸여주는데 처음엔 센 불에서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주면 된다. 조림의 육수는 쌀뜨물을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액젓을 조금 넣거나 멸치, 육수도 좋습니다. 또한 양념장은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사용하시면 진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졸여진 김치와 삼치, 그리고 물을 담아낸 뒤 국물까지 골고루 끼얹어주면 삼치 묵은지찜 완성. 부드러운 삼치살과 묵은지의 만남, 삼치 묵은지찜. 담백한 삼치가 칼칼한 양념과 조화를 이뤄 잃었던 입맛도 되살려주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 집에서 구이하시면 좀 밋밋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먹던 그런 맛밖에 안 나죠.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 오늘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삼치 유자청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가 고등어에 비해 2배나 많은 삼치. 또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뇌 발달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삼치 유자청 구이를 위한 첫 단계, 채소 손질. 고추는 편으로 썰어주고 대파는 곱게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주는데 이렇게 하면 아린 맛이 없어지고 신선한 식감이 살아난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삼치 손질. 먼저 머리와 꼬리를 떼어낸 삼치를 가로로 길게 2등분을 해준 다음 먹기 좋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준비해준다. 생물 삼치는
밑간을 조금 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자반 삼치는 그냥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고, 또한 삼치가 좀 반건조 시켜서 사용하시면 고들고들하니 맛이 더욱더 좋습니다. 손질을 마친 삼치는 소금과 후추, 맛술을 뿌려 밑간을 해주고 전분을 더해 양념이 골고루 잘 배도록 버무려준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치를 구울 차례. 식용유를 두른 팬에 삼치를 올리고 튀기듯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다. 잘 구워진 삼치는 건져낸 뒤 기름기를 제거해주면 된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구이했을 때 튀김가루나 밀가루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전분가루를 사용해서 그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었으니까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이어서 삼치구이에 곁들일 소스를 준비하자. 프라이팬에 유자청을 넣고 마늘과 간장, 설탕, 맛술, 참기름, 후추를 넣어 끓여준다. 소스가 끓어오르면 구워낸 삼치를 넣고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버무린 다음 한 번 더 졸인 뒤 고추로 마무리한다. 오늘 유자청 소스는요, 신맛과 단맛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한 마늘을 볶아서 사용하시면 담백한 맛과 구수한 맛이 더더욱 납니다. 유자청이 없을 경우에는 매실이나 아니면 복분자 소스 이용해도 좋습니다. 대파를 깐 접시에 유자 소스에 잘 버무려진 삼치구이를 올려주면 유자청 삼치구이 완성! 평범한 삼치구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유자청 삼치구이. 새콤달콤 유자향과 담백한 삼치가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별미가 탄생했다. 삼치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 함유가 높으며 EPA가 풍부해서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여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돕습니다. 단 EPA는 출혈 경향이 있으므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삼치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므로 무, 파 등 비타민을 함유한 채소와 같이 먹으면 더욱 좋고 DHA 파괴를 막기 위해서 조리나 찜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인 삼치. 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해 서민들의 밥상을 기름지게 해왔는데 특히 삼치는 잔가시가 적고 살이 부드러워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대표 생선이다. 구이는 물론 조림과 찜, 어떻게 즐겨도 그만인 삼치. 여름의 끝자락, 더위로 지친 몸에 삼치로 건강과 활력을 선물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 피부층이 노화돼서 깊고 굵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나 이 노화로 인한 주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 습관으로 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름에 가장 안 좋은 건 바로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에 의해서 생긴 주름은 노화로 인한 주름보다 훨씬 굵고 그 수도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오랜 시간 얼굴이 눌리면서 주름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도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일단 술은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키고 흡연은 피부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 조직 안에 생겨난 악성 세포들로 인해 발생하는 유방암.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4기에 이르면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방은 젖을 만드는 유엽하고 젖이 나오는 길은 유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생기는 대부분의 암은 유관에서 생깁니다. 이런 유방암이 점점 늘어서 2018년 작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의 유방암. 그만큼 유방암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40, 50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30대 중반은 물론 폐경 이후에 유방암 발생 빈도 또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 들어 이 유방암이 갑상선 암을 제치고 국내 여성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해마다 이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유방암의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발병 연령층 또한 20대에서 80대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유방암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선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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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유방암인데 먼저 유방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볼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하고요.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방은 젖을 만드는 유엽과 이것이 나오는 길인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방암의 대부분은 이렇게 유관에 생기게 되고요. 침윤도에 따라서는 이 상피내암과 침윤성 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젖이 나오는 길인 유관 안에만 생기는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피를 뚫고 나와서 주변으로 전이를 하거나 또 림프절 전이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침윤성 암으로 이야기를 하고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유방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여성들에게 유방암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여성 암 발생률 추이를 보면 2012년도까지 갑상선암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다가 감소 추세에 있고 다른 폐암이나 대장암, 위암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만 유독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016년에는 유방암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다시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평생 동안 살면서 20명이나 한 25명 중에 1명이 유방암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정원이 한 40명 내지 50명 되는 여고가 있다고 하면 내 동창생 중에 2명 정도는 유방암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25명 중에 1명꼴로 생긴다는 이 유방암. 연령대별로 그 발생률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40대, 50대,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서 유방암이 증가를 하지만 특히 이렇게 40대나 50대에서 유방암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이럴 때 딱 암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유방암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유방암이 증가하는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이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 그 때문에 생기는 비만, 그리고 결혼을 좀 늦게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시려고 하고 또 출산을 하더라도 수유를 하지 않는 그리고 초경 연령이 좀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라에서도 검진을 활성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증가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의 증가 원인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여성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이 유방암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네, 유방암의 발생 원인은 호르몬, 식이, 비만, 어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가 또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그 방사선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방사선 검사를 많이 하는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라고 했는데요. 네. 소아 때 이런 림프종이나 이런 것들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방사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검진으로서 유방암이 더 생기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호르몬 요인이 있었습니다. 호르몬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호르몬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남자보다는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 호르몬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단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는 생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초경을 빨리 하면 생리를 많이 하겠죠. 하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폐경 후 여성의 비만도 호르몬 쪽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특히 뱃살, 복부에 있는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기 때문에 폐경 후 특히 복부 비만은 호르몬 쪽 요인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 요인으로는 좀 첫 애를 일찍 낳는 것, 그리고 모유수유를 할 때는 우리가 생리를 하지 않잖아요. 육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활동을 활발히 할 때는 이 호르몬이 좀 낮게 나온다고 그래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보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환들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을 갖고 있는데 유방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유전 때문에 생기는 암은 한 5 내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중요한 유전자로는 BRCA1, 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가족 중에 유방암이 생겼을 때 확률이 증가하는 거를 보면 좀 젊었을 때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 가족 중에서 엄마보다는 자매가 유방암을 생기는 경우에 좀 더 위험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내 자매가 유방암이 생겼을 때는 보통 사람보다 한 5배까지도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방암의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죠? 네, 대부분 유방암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만져지는 멍울을 주소로 내원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져지지 않는 무증상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서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늘어서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증상으로는 유두분비가 있는데, 병적인 유두분비가 중요합니다. 피가, 그리고 짜지 않아도 이렇게 브래저에 묻어나고 하는 것들이 유방암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방과 유두의 피부 변화가 있는데, 유방이 내가 염증이 없는데도 빨갛게 변하거나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멍이 든다거나 또 오렌지 껍질처럼 딱딱하고 이런 증상들, 그리고 젖꼭지가 습진처럼 이런 경우에도 유방암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두 함몰 및 피부 함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두 밑에 암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유방통이 있는데, 사실 유방통으로만 내원하는 유방암 환자는 전체 3%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에게 있어 유방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넘어 수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자 여성성의 상징이다. 그만큼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유방암이 발병하더라도 초기엔 증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아 악화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분은 저한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네, 얼마 전부터 가슴에 뭐가 자꾸 만져지는 게 있어서요. 네, 왼쪽 유방에 혹이 만져졌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언제부터 만져졌어요? 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젖꼭지에서 피가 나오거나 하는 분비물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예, 살짝 좀 비친 적은 있었어요. 유방암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 암이 진행되면서 겨드랑이에서도 멍울이 만져질 수 있다. 또한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2, 3개월 전부터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고 오셨는데, 만졌을 때 좀 딱딱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속옷에 피가 묻어난 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좀 있고요. 유방 촬영을 했을 때도 혹처럼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고, 아마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조직 검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방암이 의심되면 우선 초음파 검사와 유방 촬영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유방 조직이 치밀해 유방 촬영술로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유방 초음파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을 확진할 수 있는데 세포 검사, 총조직 검사, 진공 보조 생검 등의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제 수술 받은 지 3년이 됐는데요. 네네네. 특별히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요. 좀 편안합니다. 그럼 최근에 뭐 배가 아팠다거나 네. 머리가 아팠다거나 뭐 숨차거나 이런 다른 증상도 없으셨던 네, 거죠? 다른 증상 없습니다. 예전에는 항암 치료 끝났을 때 체중이 많이 불었었어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운동 많이 하고 계신가요? 계속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요즘에는 살이 좀 빠져서 네. 좀 몸이 가볍습니다. 유방암 진단 이후에는 병기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종양의 크기,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폐경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 유방절제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적용할 수 이 있다. 환자분은 3년 전에 처음 저한테 왼쪽에 혹이 만져진다고 오셨는데 오셨을 때 너무 혹이 컸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수술은 못했어요.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 혹이 많이 줄어서 치료는 지금 잘 됐고 3년이 지나긴 했지만 처음에 진단 당시에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발을 하는지 검사가 필요한 환자분입니다. 유방암 수술이 진행되는 부위는 암세포가 위치하는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로 나눌 수 있다. 수술 방법으로는 전체 유방을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보존적 절제술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주로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는 유방 보존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방은 수유를 하는 중요한 기능 이외에도 여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해서 암이 최대한 작을 때 발견을 해서 적게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그런 모양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적게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명의 여성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 유방암.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가량 되기 때문에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핵심이다. 또한 조기에 발견될 경우 유방의 부분 절제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유방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는데 여성의 가슴 건강을 지키는 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해답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유방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도 유방암 진단법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방암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유방암의 진단은 일단 본인이 집에서 만져보는 자가검진이 있겠고 병원에 왔을 때 시행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진찰과 영상검사,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또 거기서 뭔가 의심이 되면 세친흡인 세포검사,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진찰, 영상검사, 조직검사 이 세 가지를 삼중검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99% 유방암이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방암 검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방 촬영술이 있었는데 이 검사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유방 촬영술은 선별 검사로서 인정된 유일한 검사인데요.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온 검사고요. 이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기계에다 대고 엑스레이를 통과시켜서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화면에 보이는 이런 가운데 보이는 석회화라든가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유방암 같은 소견들이 좀 더 잘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밀 유방, 조밀 유방이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치밀 유방은 유방이 좀 치밀하다, 내 유방이 젊다. 그러니까 젊은 유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적어서 좀 하얗게 많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왼쪽 사진을 보면 뭔가 하얀 혹이 보이죠. 주변으로 약간 삐죽삐죽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유방암인데 만약에 이 혹이 오른쪽 사진에 있다고 하면 잘 관찰이 안 되겠죠. 네.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밀 유방에서는 진단적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검사로 치밀 유방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하기 쉬운 검사로는 유방 초음파가 있고요. 임산부에서도 엑스레이 때문에 유방 촬영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고, 또 실제 아까 보셨던 그런 혹이 치밀 유방 때문에 제대로 검사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대면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아주 동그랗고 깨끗한 사진이냐, 아니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좀 지저분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혹이냐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혹이 어떤 게 의심이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 같은 추가 검사도 더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반드시 나쁜 것이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핵심 생검이라고 하는 조직을 조금 더 많이 얻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맘모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상 조직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암 수술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직이 나오는 트랙을 따라서 좀 암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맘모톰 검사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확진을 받고 나면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병기를 나눌 텐데요.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유방암의 병기는 최종적으로 사실 수술을 했을 때 이 실제 암의 크기가 얼마냐, 림프절 전이를 몇 개를 했느냐, 또 여러 가지 검사, PET 등에서 전신 전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0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고, 이렇게 병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환자를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이느냐를 예측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0기부터 2기까지는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요. 90% 이상이고, 하지만 3기가 됐을 때는 75%, 4기가 됐을 때는 34%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0기부터 2기까지는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죠. 네, 유방암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이렇게 중요하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아직까지 면역 치료는 유방암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 이외에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5가지 치료법을 언급해 주셨는데, 먼저 유방암의 수술 치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수술적 치료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림프절 전이가 너무 많다거나 다른 데 전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수술적 치료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방암을 다 드러내는 방법, 유방의 일부만을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슬라이드 위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끔찍하죠. 여러 가지 치료가 끝나고 나서 내 유방이 없는 걸 알았을 때는 상당한 우울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방 보존술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방 보존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피부 경화증 같은 것들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합병증이 올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방암 수술, 전절제술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 요즘 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방암 환자가 오면 한 70%는 유방을 다 드러냈어요. 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수술 방법도 발전하고 항암 치료도 발전하고 하면서 2006년도 됐을 때는 비슷해졌고요. 한 2012년도 됐을 때는 역전이 됐죠. 한 70%는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데, 또 2005년도부터는 우리 유방 재건술에 대한 급여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유방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늘고는 있고요. 지금은 한 40% 정도에서 유방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걸리면 겨드랑이 쪽으로 암이 전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술도 따로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면 그냥 유방만 수술하는지 아세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림프절
전이 여부예요. 유방암에서 제일 중요한 생존율을 따지는 그런 기준이 림프절 전이를 몇 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 수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유방암이 있으면 무조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다 드러내는 애과 림프절 곽청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20-30% 정도에서는 그 왼쪽 아래에 보시는 사진처럼 림프 부종이라는 게 와요. 팔이 이렇게 땡땡 붓는데 한 번 오고 나면 치료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엄청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암이 있으면 이것이 전이가 됐는지 않는지를 보는 감시 림프절, 감시하는 림프절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 파랗게 보이는 림프절이 보이는데 이게 감시 림프절이고요. 이런 것을 떼냈을 때 암이 유부에 따라서 수술을 크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유방암의 수술법에 있어서 절제를 하는 경우에 유방 재건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유방 재건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후에 그 선별 급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처럼 유방을 다 드러냈을 때 상실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 수술을 하면서 유방을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유방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주로 좀 초기 암, 치료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암보다는 초기 암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젊은 여성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방암 제거를 하는 동시에 시행하는 즉각복원이 있고 한 유방암 재발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2-3년 정도에 시행하는 지연복원이 있는데 최근에는 즉각복원을 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하는 거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바로 유방암을 제거를 하면서 유방을 전젖을 하면서 근육 밑이든 근육이든 보형물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3년 정도 지난 후에 유방 보형물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은 복직근, 뱃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다른 데 상처가 남는다는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등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앞으로 돌려와서 시행하는 광배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끌어올 수 있는 유방 조직이 많지가 않고 또 등을 좀 불편해하시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배근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유방 재건술 요즘에는 보형물을 많이 이용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유방 전 절세술을 하고 나서 바로 재건술을 요즘에 많이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건술을 하고 나서 만에 하나 다시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원칙은 재발을 하면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또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데 재발을 했다고 하면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 하지만 최근에 보형물을 넣는 것 중에 근육 밑에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요. 네. 그 위에 피부에 재발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유방암 치료법 중에서 먼저 그 수술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고 다음으로 그 항암 치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대개 수술 후에 한 2-3가지 약제를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요. 최근에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수술 후에 주로 했지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도 암을 줄여서 최대한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 적게 함으로 인해서 유방 보존을 하는 미용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선행 항암 요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항암 치료는 구역질 나거나 구토 나거나 탈모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 치료 방법 중에 항호르몬 치료도 있었습니다. 호르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가 봐요. 네, 유방암이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는 유방암 세포를 검사를 했을 때 조직을 떼어내서 이 유방암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는 한 70 내지 80%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환자겠죠. 이런 환자들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항암 치료하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10년 치료를 했을 때 재발률이 적고 좀 더 좋더라. 합병증은 좀 더 늘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은 합병증 조금 생기더라도 재발률 적은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치료 기간이 10년까지도 늘었다는 게 약간 불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사선 치료도 이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방사선 치료는 수술 받은 유방에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유방에 쬐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방 보존했을 때는 그 부분의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유방을 다 드러냈을 때도 하는데 림프절 전이가 너무 심하다, 너무 여러 개가 전이가 있었다, 아니면 떼어냈는데 암의 크기가 너무 크다, 뭐 5cm 정도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전이가 있을 때 뼈 전이가 너무 심해서 통증이 있다, 그럴 때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 치료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법 중에 표적 치료도 있었습니다. 표적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네, 표적 치료는 암만을 표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유방암에는 헐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과발현된 환자들이 20 내지 한 25% 정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예후가 안 좋아요. 빨리 재발하고 전이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암만을 죽이는 표적 치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합병증도 적고 생존율이 좋아지고 재발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헐투 과발현이 있는 환자는 꼭 이 표적 치료를 해야지 좋은 거고요. 네. 합병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방암은 이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 정기 검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정기 검진은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권유하는 권고안은 30세 이후부터는 매달 자가 검진을, 35세 이후에는 의사에 의한 진찰을 권유하고 40세 이후에서는 1,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과 임상 의사에 의한 진찰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위험군,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거나 내가 유방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좀 더 이른 나이에 좀 더 다른 검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방암의 예방법도 짚어주실까요? 사실 유방암의 예방법이라고 하면 뚜렷이 밝혀진 원인이나 증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이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폐경 후인 여성에서는 복부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일찍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는 것이 보호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 또 호르몬 대체요법은 증상이 있을 때 내가 폐경 증상 때문에 힘들 때만 짧게 하시고 5년 이상 하는 거는 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열거한 그런 예방법들을 다 지킨다고 했을 때 유방암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방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 발병률을 낮춘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 콩을 많이 먹는 아시아 여성들한테서 유방암 발생이 콩을 적게 먹는 서구나 유럽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콩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아시아 여성들이 콩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콩을 많이 포함된 음식 드시는 건 좋지만 콩을 포함한 정제라든가 분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하진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방이 크면 유방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OX 어떤 걸까요? X입니다. 서양 여성들이 유방이 크기 때문에 유방암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서양 여성에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것은 비만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이 큰 환자한테서 유방 축소 수술을 했을 때 유방암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의 발생은
상관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샘암도 올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여성한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둘 다 뭔가 연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됐고 또 실제 유방암 환자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 추적 초음파를 하면서 바로 가깝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같이 하면서 암이 발견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암이 좀 더 발견이 많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것이지 두 암과의 관련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경 이후에 유방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방암 호발 연령을 보면 40대 이후 50대 초반에 생기는데 점점 중앙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폐경 이후로 좀 더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폐경 이후에 유방암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라고 더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예전에는 한 100명 중에 1명꼴로 여성이 100이면 남성이 1명꼴로 유방암이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남성 유방암 환자는 좀 더 유전적인 요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또 필요하고 정답은 O입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릴게요. 유방 통증이 있을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봐야 하나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유방 통증이 있을 때 이걸 무조건 유방암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유방 통증이 있을 때 유방암을 의심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호르몬적인 요인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유방암의 대부분 환자들은 통증을 그렇게 호소하진 않아요. 통증만을 호소하는 유방암 환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3% 정도이고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실행을 해서 암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암이 없구나 했을 때 실제 환자들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밀 유방인 경우 유방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치밀 유방인 경우에 진단하는 검사법이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높은 걸까요? 그러니까 치밀 유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방 조직이 좀 젊기 때문에 유선 조직이 많아서 하얗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양 연구는 치밀 유방일 때 유방암이 많게는 한 4배 내지 5배까지 치밀 유방이 아닌 환자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호발 연령인 40대, 50대에서 대부분이 치밀 유방이에요. 하지만 서양 여성에서 암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치밀 유방일 때 유방암이 더 걸린다고 볼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여성에서 대부분 호발 연령인 그 연령대에 치밀 유방이 많은데 치밀 유방일 때랑 아닐 때 유방암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 유방일 때 유방암이 더 생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안을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네, 저는 유방암은 관심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에 조기에 발견하면 소중한 삶을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하지만 특히나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나의 유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 아내의 유방에 대한 관심이 작은 변화를 알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관심이 조기 검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연장뿐 아니라 내 유방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은 관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외과 선우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40세 이후의 여성이라면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 2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그리고 비만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검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